금요일에 코스피가 약 6% 가까이 올랐다가 막판에는 3% 아니 2.5% 정도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위험한 분들은 폭락장에서 산 사람도 아니고 손절한 분들도 아니죠. 이 반등을 보고 이제 끝났다, 올라간다, 그 확신을 하는 순간들. 왜냐하면은 데드캣 바운스도 정확히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다만 하나가 달라요. 자, 계속해서 며칠 전부터 그리고 2주 동안에 우리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돈들이 움직이고 있죠, 지금. 외국인 프로그램, 삼성전자,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삼성전자는 1 조를 샀는데 하이닉스는 1 조를 팔았어요, 금요일에. 외국인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진짜 바닥인지 솔직히 그게 제일 궁금하죠, 우리가. 그리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기존 투자자나 아니면 현금 보유자분들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2주 동안의 흐름을 한눈에 봐야 돼요, 일단. 이게 있어야 오늘이 보이죠. 핵심이 7월 3 일에 7378에서 첫 반등이 있었는데 쌍바닥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그런데 그 저점을 7월 7 일에서 8일 더 뚫고 내려갔죠. 그러니까 7월 3 일이 진짜 바닥이 아니었다. 3월 초 때처럼 캐비너시 형의 흔들림 때문에 그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또 그냥 확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저점은 7월 8일 이때였고 지금은 거기서 이틀 반등한 자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첫 바닥이 깨지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가 진짜 바닥인지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하고 올라온 중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거 진짜 바닥 맞아? 3중 바닥 만드는 거 아니야? 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난 2주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게 뭐였냐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개인분들은 홀로 받고 중간에서 기관분들은 원래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더 밉죠. 중간에서 계속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콩알만 빼먹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바닥인가 아닌가 계속 의심이 들죠. 자, 다만 이제 허물 흐름을 봤을 때에는 그게 뒤집힌 게 7월 7일 서킷 브레이커 날에 개인분들이 플러스 3.5조 받고 외국인이 마이너스 3.3조 던졌죠. 전형적인 바닥은 아니에요. 그런데 7월 8일부터 외국인이 이제 매수로 전환했죠. 7월 8일에 8천억 정도, 7월 9일에는 4천억 정도, 그리고 7월 10일에는 마이너스긴 한데 그래도 그 빈도수가 그 강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개인분들이 매도로 돌아섰다. 이게 제일 중요한 데이터죠. 특히 7월 9일 개인분들이 마이너스 2.3조 정도 대량 매도했죠. 반등이 나오니까 그동안 물렸던 개인분들이 아, 본전 왔다. 제발 드디어 탈출하자.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은 계속 2주 동안에 우리가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큰 손들이 사고 개인분들이 팔면 바닥, 반대면 아직 아리까리. 7월 3일 V자 반등 때는 기관들이 받쳐줬고 지금은 외국인분들까지 가세했죠. 바닥의 조건이 하나 더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패시브 자금이 유턴했는데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잖아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 이게 진짜 돈이죠. 패시브랑 인덱스 자금. 즉 이게 마이너스면은 외국인 패시브가 한국을 버리는 거고 흐름을 우리가 쫙 보면은 6월 29일에는 마이너스 한 6조 정도. 이때 정점을 찍고 계속 빠졌었죠. 패시브 자금이. 그런데 7월 8일 1조 원 정도. 9일에는 1.5조 원 정도 플러스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바닥 확인 3대 신호 중에 하나. 비책 프로그램 순매수 전환. 이게 드디어 나온 거죠. 인덱스 ETF 자금이 한국을 버리다가 다시 담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얹어야겠죠. 외국인 주식 선물. 삼전 닉스에 직접 거는 하락 베팅이잖아요. 7월 7일에 마이너스 만 계약 정도로 대량 매도하던 게 7월 8일 10일에는 마이너스 1273계약, 마이너스 419계약, 그리고 마이너스 1775계약 정도로 매도가 급감했죠. 삼전 닉스 지집 하락 베팅이 소진되고 있다. 즉 외국인이 허물로 복귀하고 있고 비차익으로 패시브 유턴을 하고 있고 주식 선물에서는 하락 베팅이 소진되고 있다. 세계 서로 다른 시장이 전부 이탈 끝, 유입 시작, 그 초기 신호로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마지막 퍼즐 옵션이 있는데 미래 심리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외국인 콜옵션 상승 베팅인데 7월 7일에 마이너스 91계약에서 7월 9일에는 플러스 56계약, 7월 10일에는 플러스 77계약 상승 쪽으로 전환했죠. 그리고 외국인 풋옵션도 하락 베팅이죠. 7월 8일에는 마이너스 438계약인데 대량 매도를 했어요. 바닥을 방어한다. 풋옵션을 판다는 건 한마디로 여기서도 안 빠져. 바닥 방어 심리죠. 그리고 그 뒤에 콜을 사기 시작하죠. 플러스 56계약, 플러스 77계약, 하락 방어에서 상승 베팅. 다만 냉정하게 보면은 7월 10일에는 풋을 다시 134계약 샀어요. 이건 반등이 나오니까 일부 했지. 보험을 보고 난 거죠. 즉 상승이 베팅은 하되 완전히 확신하진 않는 거예요. 보험은 좀 들어두자. 신중함이 남아있는 거죠. 이게 뒤에서 더 중요한 단서가 돼요, 이제.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매수 상위들, 기계들이 산 프로그램 리스트를 보면은 반등의 질이 보이죠.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삼성전기, 3위가 삼성생명, 그 아래 그냥 뭐 금융, 조선, 방산, 반도체 소부장.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난 2주 동안의 하락이 대부분 반도체만 두들겨 맞는 편중된 하락이 많았는데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대장급인 삼성전자 플러스 금융 플러스 조선, 방산, 소부장 전부 함께 오르는 거예요. 시장 전체가 되살아나는 전방위 반등의 초기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HPSP라든가 제주 반도체라든가 에이직랜드 10에서 15% 급등했죠. 이게 의미심장한 게 우리가 약 일주일 전쯤에 카이버 사태 때 무차별 폭락 속에서 옥석이 갈린다고 했죠. 오늘 이분들이 가장 강하게 튀었다는 거는 낙폭 과대였던 기술주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다만 경고 신호도 있는 게 펩트론이 하한가, HLB가 하한가, 바이오 개별 종목들이 한가급이죠, 지금. 이게 시장 전체와 무관한 개별 악재이긴 한데 반등장에서도 옥석은 냉정하게 갈린다.
다만 이렇게 진짜 바닥을 다지는 와중에서도 아직 데드캣,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 거는 그 강도가 약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금요일 7월 10일에 외국인이 현물을 다시 4천억 정도 매도했잖아요. 매수 3일 후에 소폭 매도긴 한데. 그리고 오늘 선물이 있어서 외국인이 마이너스 7천 계약 되돌렸죠. 옵션에서도 풋을 재매수했고. 그리고 2월 19일 코스피 고점 대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지금 뭐 마이너스 20% 넘게 빠졌죠. 이걸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쉬었다가 전이야, 쉬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균형 잡히게 보자면은 일단은 단순한 데드캣 바운스다 공포를 갖기보다는 바닥 다지기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 하지만 확정된 상승 전환은 아직 아니죠. 핵심 근거는 비차익 패시브 자금 플러스 외국인 현물 복귀. 이 둘은 데드캣 바운스에서 잘 나오진 않아요. 실제 자금이 들어온 신호이기 때문에. 다만 아직까지는 강한 확신의 상승보다는 조심스러운 바닥 다지기다. 얇은 거예요, 바닥이 지금. 당연히 더 빠질 수도 있고 7월 9일 저점 7063을 테스트하는 재확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쌍바닥에서 삼중 바닥으로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죠. 더 빠지면 내 마음은 괴롭겠지만은 그만큼 바닥이 견고해야지 위로 올라갈 때 더 강하게 올라간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왜 금요일에 삼성전자에는 외국인이 플러스 1조, 하이닉스에는 마이너스 1조 정반대로 들어왔나? 이 모순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통찰인 거예요. 자, 일단은 밸류에이션 갭 되돌림이 있는데 지난 상승장에서는 하이닉스가 3조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HBM 대장이고 그리고 멤버십 영상에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다뤘었는데 장이 혼탁하게 흔들릴 때는 기술주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 이쪽으로 큰 손들의 자금이 쏠린 이유가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25년 만에 3전을 제치고 시총률이 등극. 이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이닉스에 프리미엄이 잔뜩 끼어있던 상태죠. 그래서 낙폭을 보면은 고점 대비 접점까지 3전이 한 마이너스 27%,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0% 넘게 하이닉스가 더 빠졌죠.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컸으니까 조정도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큰 손들 입장에서는 이 국면에서 뭘 할까? 비싸게 산 하이닉스 이제 정리하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삼성전자 이쪽으로 갈아타는 거죠. 밸류에이션 갭 되돌림이에요.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프리미엄 종목, 디스카운트 종목, 자금의 로테이션이죠. 외국인이 3전을 사고 하이닉스를 팔았던 1차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물론 이건 계속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최근에는 3전의 개별 모멘텀이 더 강했죠. 하이닉스의 어떤 자기만의 스토리. 사상 최대급 영업이익 달성하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시장이 피크아웃이라고 겁먹었는데 HBM 후발 주자다 보니까 오히려 더 따라잡을 여지도 있고 그리고 3전이 엔비디아 납품을 확대해서 파운드리 회복까지 아직 안 터진 카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또 이걸 보는 거죠. 하이닉스님이다 올랐고 3전이 이제 올라갈 차례. 즉 낙폭과대 플러스 개별 모멘텀 플러스 밸류에이션 매력이 삼박자로 겹친 자리인 거죠. 그래서 반등 구간에서 외국인 매수가 3전에 더 집중이 됐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7월 9일에 약 11% 넘게 폭등했을 때 외국인은 팔았어요. 그럼 누가 올렸나? 기관, 특히 투신이죠. 7월 9일 하이닉스 기관 순매수 5천억 중에서 투신이 3천억 넘게 샀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3전 반등이 외국인 주도의 자금이고 하이닉스 반등은 국내 기관 주도다. 성격이 다르죠, 완전히. 외국인이 파는데 국내 기관이 받아서 급등을 시키는 거는 낙폭 과대에 대한 국내 기관의 적금 매수 플러스 숏 커버링, 공매도 되사기죠. 이 성격이 강해요. 하이닉스가 빠질 때 공매도도 쌓이는데 반등이 시작되니까 그 숏을 되사는 그 커버링 힘이 급등을 만든 거죠. 즉 아주 짧게는 외국인의 방향성 매수보다 지속성이 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요일 삼성전자 반등이 하이닉스 반등보다 단기적으로 질은 좋은 거고 외국인 시대 자금이 들어온 3전이라 국내 기관의 숏 커버링 루틴 하이닉스의 반등의 무게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걸 지수 관점으로 확장하면은 결정적인 게 보이죠. 계속해서 걱정이 들었던 거는 삼전 닉스가 전체 코스피 시총의 거의 60%죠. 지수가 통째로 흔들리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다이버전스가 오히려 지수를 안정시키고 있다. 만약에 외국인이 삼전 닉스 둘 다 팔면 지수가 폭락하죠. 7월 2일이 그랬고 7월 7일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은 삼전은 사고 하이닉스는 파니까 대장주끼리 서로 상쇄를 하면서 지수 하방을 받쳐주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삼전 매수, 하이닉스 매도는 반도체 안에서의 로테이션이기도 한데 동시에 지수 바닥을 다지는 힘이다. 앞서서 비차익 패시브 자금이 유턴했다고 했는데 그 유턴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로 집중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죠.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러한 삼전 닉스의 다이버전스가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SK 하이닉스 ADR 이거의 상장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 하이닉스 ADR이 상장 1일에 170달러로 시작해서 177까지 올라갔다가 168달러로 끝났죠. 일단 이게 살짝은 좀 미진했던 게 7배 초과 청약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요가 몰렸었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로 끝난다. 자, 일단 냉정하게 숫자부터 보자면은 ADR 공모가가 한 주당 149달러였어요. 자, ADR이 뭐냐면은 미국 주식 예탁 증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한국 주식을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소급할 수 있게 만든 포장지. 중요한 건 비율이에요. ADR 10주가 한국 보통주 하나. 이 하이닉스의 근본 조달 규모 265억 달러가 지난달 스페이스X가 857억 달러였죠. 미국 시장 역대 2위예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이 정도 대형 물량이 두 번이나 소화가 됐다. 그래서 일단 청약은 대성공. 그런데 이 첫날 거래가 왜 자꾸 그럭저럭 반반이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보는지 두 개의 층으로 조금만 나눠서 보면은 자, 1차 시장 공모에서는 명백한 흥행이에요. 초과 청약이 7배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한 주 팔 때 7주만큼 사겠다고 몰린 거예요. 주요 투자자로 베일리 기포드, 코투, SAP 이름값이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죠. 특히 베일리 기포드는 테슬라, 엔비디아 초기 장기 투자로 굉장히 유명한 스코틀랜드 장기 펀드예요.
이 기관들이 가져간 금액이 50억 달러고, 여기서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당초에는 70억 달러 배정이었는데 50억 달러로 줄였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너무 몰리니까 주관사가 더 많은 기관에 물량을 나눠주려고 조정한 거죠. 즉 5천 개가 넘는 기관이 청약을 했어요. 굉장히 강한 수요 증거죠 이게. 대부분 참여자들이 롱 온리, 장기 펀드들이다. 롱숏 헤지펀드처럼 금방 팔고 나가는 돈이 아니라 오래 들고 가는 돈들이 많이 왔다. 즉 밸류에이션 안정화에 되게 좋은 신호인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흥행인데 2차 시장의 유통에서는 첫날에 냉정했어요. 주가가 170달러로 개장한 뒤에 쫙 177까지 올라갔다가 하루 종일 흘러내려서 168달러로 마감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진짜 폭발적인 흥행이라면은 종가가 시초가 위에서 형성이 되죠. 장중에 계속 사려는 힘이 더 세니까. 그런데 하이닉스는 시초가 170달러 대비 아래였다. 7배 초과 청약에 50억 달러 코너스톤이라는 주요 투자자들이 있는데도, 강력한 앵커가 있는데도 계장가를 하루 종일 지키지 못한 거죠. 이게 무슨 신호냐면은 공모란 1차 시장의 열기랑 실제로 사고 파는 2차 시장에서의 냉정함 사이에 이미 갭이 벌어졌다. 좋게 말하면은 메모리 랠리의 정점이 아니라 숨고르기 국면이다.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첫날 약세를 방어적으로 포장한 표현이다. 좋게 말하면 숨고르기, 냉정하게 말하면은 신규 수요층이 생각만큼 두껍지가 않았다. 한마디로 대성공도 실패도 아니고 헤드라인은 화려했는데 유통 첫날 흐름은 미지근했던 거예요. 다 식어버린 짐짐한 커피. 우리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한 달 전에 스페이스X가 857억 달러로 역대 최대 IPO 기록을 세웠죠. 그때 시장이 IPO 공급 과잉 엄청 걱정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스페이스X 주가가 상장 후의 고점에서 상당히 빠졌죠, 지금. 일단 그래서 하이닉스가 첫날 플러스로 마감했고 뭐가 달랐나?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스페이스X는 이미 과밀한 AI, 우주 테마의 연장이고 하이닉스는 미국 시장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자산이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거다. 자, 이게 절반은 맞는데 절반은 위험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이미 서울에서 하이닉스를 사던 글로벌 기관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산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자산의 16%더 비싼 버전이에요, 이게 지금. ADR이 한국 본주 대비 프리미엄이 더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순수 신규 수요는 지금까지 하이닉스를 사고 싶었지만은 서울 접근이 불편하잖아요. 즉 그러한 미국 손들로 한정이 되는 거죠. 이 층위가 얼마나 두꺼우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요 투자자들이 크게 받쳐준 첫날조차 흘려내렸다라는 거는 이 순수 신규 수요층이 아직 얇을 수도 있다. 즉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수요니까 무한정 산다. 이런 낙관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ADR과 한국 본주가 7월 13일부터는 정규거래 플러스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되는데, 임시 티커인 SKHYV가 7월 13일부터 정식 티커인 SKHY로 바뀌어서 정규 거래에 들어가요. 그리고 동시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들이 줄줄이 상장합니다. 프로셰어스의 2배롱 SKHU, 레버리지 셰어스의 2배롱 SKHX, 1배숏 SKHZ, 디렉시온의 2배 불짜리 SKHL 신청 중이죠. 자, 오늘 내용에서 이런 것만 또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되는 게, 한국에서 우리가 이미 봤죠. 7월 29일에 한국 본주가 추가 상장을 하죠, 코스피에. 이게 가장 중요한 단기 이벤트인 게 ADR에 기초가 되는 신주가 7월 29일에 온다. 신주가 시장에 풀린다는 거는 물량 부담, 즉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본주 수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닉스는 팔아? 자, 일단 그런데 그럼 다음 주 월요일 한국 본주는 ADR이 본주 대비 프리미엄에 붙었으니까 두 시장 가격은 결국 수렴하려고 하겠죠. 차익 거래자들이 비싼 ADR을 팔고 싼 본주를 사죠. 그래서 초기에는 본주의 상방 압력, ADR에는 하방 압력, 이게 동시에 걸리는 그림이 자연스럽죠. 실제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국 본장에서 본주가 갭을 좁히려는 추가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기회적 수렴이지 펀더멘탈 상승은 아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연말에서 내년까지는 진짜 게임 체인저 지수 편입이 들어가죠. 첫날이 미지근했어도 중기 상방의 시차가 여기 있어요. 패시브 자금들,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밸레이션과 무관하게 무조건 사야 되는 돈들이 들어옵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가 12월 정기 변경 때 편입 가능성이 높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시총이 워낙 커서 한 달 만에 패스트 트랙으로 편입이 됐는데, 하이닉스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전기 변경을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커요. QQQ 하나만 해도 AUM이 약 4,800억 달러인데 편입 비중은 대략 0.1%, 6억 달러 안팎의 강제 매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지수 산정 방식상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상당수는 내년에나 편입이 가능해요. 즉 패시브 자금들이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앞으로 액티브 자금까지 합하면은 이 지수 편입할 수요가 상당한 규모로 계속될 수 있다. 이게 첫날의 미지근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추가 중기 동력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서두에서 우리가 다뤄봤던 코스피의 수급부조 플러스 이렇게 하이닉스 이벤트 등 그 핵심 성질이 얇은 심도예요. 양방향 탄력성이 있고 예측 불가한 급변동이죠. 즉 이 구조에서는 딱 하나의 매매 원칙이 도출될 수 있죠. 방향을 맞추려 하지 말고 변동성을 이용해야 된다. 왜냐면 얇은 심도에서는 하루하루가 크게 출렁거리죠. 방향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주식 옵션으로 변동성이 커질 때 베팅했잖아요. 확신을 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 이걸 맞히려는 순간 게임이 어려워집니다. 대신 이렇게 큰 변동성 자체를 매수 도구로 쓰는 게 이 구조에서는 굉장히 적합한 전략이다. 이걸 구체화하면은 세 가지 축이 나오죠. 첫 번째가 시간 분산. 한 번에 안 산다. 이런 얇은 심도에서는 오늘 저점이 내일 저점이 아니에요. 7월 3일을 바닥이라고 믿고 산 사람은 7월 7일, 7월 8일 더 깨지는 걸 봤죠. 그래서 언제가 바닥인지 못 맞히느니 시간을 쪼개서 여러 번에 나눠서 산다. 우리가 과거 영상에서 3단계 분할을 했었죠. 매수 타이밍을. 1차에 뭐 20에서 30%, 2차에서 뭐 35% 정도, 3차에서 30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얇고 변동성 큰 구조에서는 또 잘게 쪼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4회에서 5회로 나누고 그 훌쩍 간격을 가격이 아니라 확인 신호로 잡는다. 이게 두 번째 축으로 이어지는데 대부분 우리가 뭐 7,400 오면 사자, 7,000 오면 사자, 6,000 후반대 오면 사자. 그런데 이렇게 얇은 심도에서는 가격이 순식간에 뚫려서 이게 안 통하죠. 대신 우리가 2주간 추적했던 이런 수급 신호로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비차익 프로그램이 2일 연속 플러스를 유지한다. 패시브 자금이 진짜 돌아오는지 보는 거죠. 우리가 확인했듯이 7월 8일, 9일에 플러스 나왔다가 7월 10일에 다시 마이너스로 갔어요.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죠. 이게 확실히 2, 3일 연속 플러스로 굳으면은 그때 비중을 키운다. 그리고 외국인 현물이 순매수로 이어가느냐. 7월 10일에 다시 소폭 매도로 돌아섰죠. 이게 다시 매수로 이틀, 3일 연속 붙으면은 신호가 될 수 있겠죠, 하나의. 그리고 지금 7월 9일 저점을 재테스트하고 지켜내느냐. 얇은 심도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가 저점에 다시 밟으러 갈 확률이 높아요. 그때 안 깨지고 치면은 쌍바닥이 아니라 삼중 바닥으로 굳어지는 거죠. 하나의 가장 강력한 매수 신호 중에 하나죠, 그러면. 즉 가격이 얼마가 아니라 이러한 신호들 중에서 몇 개가 켜졌냐. 신호가 0개면은 뭐 관망, 1개면은 1차, 2개면 2차, 3개 다 켜지면 뭐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세 번째 축은 급락을 오버슈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매도가 상당히 소진돼 가지고 추가 급락 뭐 예를 들면은 121선 이탈이 올 수 있겠죠. 이런 게 오면은 이게 한번 깨졌다가 확 그냥 V자 반등으로 크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버슈팅하면서. 그러니까 급락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급락 지점에 미리 매수 예약을 걸어두는 전략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만 그 급락이 비차익, 패시브 대량 이탈을 동반하지 않는 한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만약 외부 악재로 급락이 나온다. 그날 비차익 프로그램을 즉시 확인해야겠죠. 비차익이 뭐 마이너스 1조, 2조, 3조, 4조 대량 이탈하면은 진짜 자금이 빠지는 거니까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런데 비차익이 마이너스로 안 가거나 소폭이면은 얇은 심도발 과장된 급락이니까 오히려 분할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급락의 원인을 비차익으로 판별해서 대응을 정반대로 가른다. 그래서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진입 시작점인데 총알은 아껴라. 지금은 약 마이너스 20% 조정 이후에 매도 소진 신호가 나온 자리라 진입을 시작할 만하죠. 하지만 얇은 심도다 보니까 재차 흔들리기 거의 확실하니 아주 살짝만 1차 진입, 그 이후에 축 2의 신호 이런 게 켜질 때마다 조금씩 그 축 3의 오버슈팅 급락이 나올 때 그때 용감하게. 즉 한마디로 이런 얇은 심도의 급락은 우리한테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 계좌가 뭐 이때 마이너스다. 전혀 지금 불안해하거나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가 온다. 대신 레버리지 ETF는 절대 하지 말아라. 본주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욕심부리다가 싸대기 맞는 거예요.